자, 몇 가지 지난주에 여러분들 질문 몇 개를 살펴보면은 이 포인트로 사실은 이걸 한 거죠. 그 과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위험하다는 걸 알아가지고서 스스로 알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깔린 이 복선은 뭐죠? 계속 이렇게 코끼리는 또 갑자기 코끼리도 이런 얘기가 왜 먼저 나오는 얘기가? 이걸 계속 자르다 보면 이 쥐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꼬리 자르기 싫어. 그래서 공포감을 느끼고 어때 여보 우리 이제 더 이상 꼬리 긴 자식은 낳지 맙시다. 그래서 유전자의 변화가 생겨야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이게 획득 형질이 유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런 식으로 해서 알아보고, 만약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세대에 걸쳐서 꼬리를 계속 잘랐더니 정말로 점점 쥐들의 꼬리가 짧아진다면 이런 위험을 감지하고 꼬리 자르고 아픈 거 싫어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이것을 자기들의 유전자를 변화를 시켰다면 획득 형질이 유전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알아보려고 계속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이, 그러니까 그게 왜 힘들었을까? 꼬리를 외부에서 계속 잘라는 건 일종의 뭔가 선택적인 프레셔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적응을 못하는 거지, 이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적응을,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자연 환경이 있을 때 그것을 거기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할 때 그 변화가 어떤 식으로든지 운이 좋다고 되는 것은 그 변화가 유전자에 각인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그 다음 세대에서 그것은 그런 이득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획득 형질, 아무리 내가 이것을 적응을 하려고 뭔가를 변화시켰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전자 수준까지 침투를 해가지고서 바꿔주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비슷한 현상에서,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죠. 코끼리는 그런 자연에서 이런 거를 발견한 보고가 있다라는 거죠. 상아를 계속 탈취하기 위해서 막 사냥을 했더니 나중에 그 집단에서 코끼리들의 상아가 점점 짧아지더라고요. 이건 왜 그랬을까? 쥐는 멍청해서, 그리고 코끼리는 똑똑해서, 야, 우리 더 이상 긴 상아 만들지 말자. 우리의 유전자를 조작하자. 그래가지고서 변화를 시켰단 말인가? 자,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속아내는 거지. 상아가 긴 녀석들을 속아내서 죽음에 이르게 하니까 이 코끼리 집단에 개개인의 개인차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상아가 조금이라도 긴 거 튀어오면 상아가 조금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그런 코끼리들은 비교적 덜 사냥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상아가 짧은 유전자를 원래 없다. 기린 얘기하고 똑같은 맥락. 다윈의 기린의 유전자, 기린의 목이 다윈의 유전 학설에 의해서 기린의 목이 길어졌다는 그 설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그러니까 그러한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을 자연에서 보고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양당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둘 다 얼핏 보면 쥐의 꼬리를 계속 이렇게 짧게 자르는 그런 우리가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는 것과 코끼리의 상아를 자꾸 뺏어가 가지고서 상아가 긴 코끼리들을 점점 하나씩 없애는 것과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같은 맥락인 것 같지만 거기서 그러한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하지마, 다 하자, 니 다 물어. 말이 다르잖아. 자, 공유결합이 시그마 이론의 가장 결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알고 있네요. 그러니까 공유결합 중에 시그마 결합은 가장 강력한 결합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혹시 이거보다 강한 결합이 있느냐라는 얘기죠. 생명체 내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결합은
찾아볼 일이 없으나 이거보다 강한 결합은 있긴 해요. 금속 결합이라고 해서 금속들이 이렇게 단단하게 있는 그 결합이 어떻게 해서 얘네들이 금속 물질들이 금속하면 이 양이온들이잖아. 메탈 양이온들 사이로 이런 전자들이 막 집에 걷다가 떠나가는 이들이 마치 결정처럼 배열을 해가지고서 이온 결합도 아닌 것이 얼핏 보면 이온 결합인 것 같지만 이온 결합처럼 약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강력한 결합을 형성해서 금속의 그 단단한 재질, 금속은 더더군다나 이 녹는 점과 끓는 점도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결합을 분해하기 어려울 만큼 그 결합이 세다는 얘기. 공유 결합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결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속 결합, 메탈릭 번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메탈 번딩. 그런 게 있어. 금속 결합이 있긴 한데 생명체에서는 볼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안 다루지. 생명체에서 이런 우리가 쇳덩어리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누구처럼 쇠에다가 다리에다 쇠 철심을 받고 키가 커진 그런 친구라면 금속 결합을 몸에 지니고 다니겠으나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항상성이란 무엇이냐면은 항상성이 저희 무조건 무엇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항상성이 아니고요. 생명체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핏 떠올리면 항상성 하면은 뭐 여러 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뭘 찾아보지 않아도 튀어 나오는 그런 조건들이 항상성이 있잖아요. 체온을 유지하는 거, 뭐 우리의 혈압을 유지하는 거, 우리 몸 안에 있는 무슨 염분 농도를 유지하는 거, 뭐 다 그런 게 다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항상성 중에 예 중에 하나긴 맞는 건데 항상성의 가장 이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항상성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는 어떤 조건을 무조건 동일하게 유지해서 항상성이 아니라 외부 조건입니다. 외부 환경의 조건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외부의 조건은 항상 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부합에도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그 무엇인가는 일정한 수준에서 동일하게 유지하는 어떤 조건, 그것을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체온 위에도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항상성이 예로서 쉽게 들 수가 있는 것이 바깥의 기온이 아무리 들쭉날쭉해도 우리는 무슨 짓을 써서라도 일단 우리 몸 안에 있는 체온은 한 37도 섭씨 정도로 항상 유지하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러다 결국 실패해서 얼어 죽기도 하고 뭐 하긴 하지만 또 너무 열사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지만 어쨌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그게 항상성인데 그것에 그러니까 그 뒤에 배후에 깔린 곡선은 뭐냐면 에너지. 여기서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발적인 반응, 비자발적인 반응이 여기서도 이제 개입을 하는 건데 다만 내버려둬도 저절로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자발적인 반응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항상성 유지는 항상 우리가 능동적이라는 얘기는 힘들다는 얘기는 왜 힘들어?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에너지를 항상 주입을 해서 유지를 해야만 되는 조건입니다. 이 항상성. 그래서 만약 그 에너지의 인풋이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가 알아서 저절로만 그냥 가만히 하나의 일정한 조건으로 이루어주네? 신기하네? 고맙지 뭐유? 그것은 항상성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생명체에서 얘기하는 호미오스테이시스라고 하는 항상성을 설명 또는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 배우느냐는 얘기지. 도대체 이런 거 왜 배우냐? 생명에서 뭐 이상한 화학결합을 이온결합 무슨 수소결합 뭐 이런 반대를 봤어. 이거 언제 사용하냐? 자, DNA를 꽉 손에 쥐고 마치 손가락처럼 이렇게 쥐고 이렇게 기타 코드를 잡고 가듯이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 친구가 하는 이게 이제 효소의 구조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효소의 이 구조를 밝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생명체의 모든 것은 생긴 대로 놀기 때문에
어떻게 생긴지를 알면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식으로 DNA에다가 무슨 DNA 복제를 시키는 중화 효소 중에 바이러스에서 있는 어떤 효소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구조를 알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부위가 어디냐. 예를 들어서 얘가 어떻게 DNA를 이렇게 잡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수소결합에 의해서 여기에서 수소결합하고 이게 어떤 상호작용을 해서 이게 DNA를 꽉 쥐고 있게 된다. 그런 걸 알아야 얘를 그럼 퇴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또는 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이제 고안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전부 다 이 모든 구조가 생명체에서 열일을 하는 중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 효소를 유지한 효소, 항체, 여러 가지 그런, 또는 수용체, 그런 물질들의 구조가 사실은 전부 이러한 모양이 그러한 미세한 결합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결합을 이것을 어디에서 어느 결합이 이것을 지탱하는 데 쓰이느냐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인 것이죠. 공유결합만 해도 그렇고요. 공유결합도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데 어디서 어떤 식으로 이 공유결합이 이루어져서 이것이 유지가 된다. 이것을 파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생명에서 매우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기 때문이죠. 쓸데없는 질문이라는 건 없고요. 이 세상에. 상관이 없지도 않고 나중에 가면 언젠가는 나올 사안이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다운 증후군이라는 것은 염색체가 한 개가 더 있어서 생긴다는 병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색체 사진을 우리가 쫙 나열을 했을 때 21번 염색체가 두 개가 서로 쌍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들 다 짝을 짓고 있는데, 염색체들이 각각 두 개씩 있잖아요. 어머니한테서 한 개, 아버지한테서 한 개 받아서 우리는 염색체가 두 개잖아요. 모두 각 염색체는. 근데 세 개가 이렇게 하나 더불어 더 있는 거지. 하나 더 있으면 물론 좋지. 왜 좋기는, 얘가 이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서 망정이지, 만약에 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었으면 못 태어나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이것을 트라이솜이라고 얘기하는, 염색체가 3개라는, 그게 21번과 22번 염색체에서만 가능해요. 가장 염색체가 작기 때문에. 염색체가 작다는 얘기는 여기에 들어있는 유전자도 개수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작다는 얘기죠. 이런 커다란 거대한 염색체에서 하나가 더 언뜻 나타났다면 여기서 난리가 나서 이 생명을 유지를 못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어떻게 됐느냐, 여기서 생식세포를 만들 때, 생식세포를 만들려고 할 때 이런 감수분열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 정자나 난자를 만들잖아요, 여기서. 그랬을 때 이렇게 반반씩 서로 나눠야 되거든. 자, 저쪽으로 가. 나는 저쪽으로 갈 테니까 해서 서로 빠이빠이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걸 할 때 원래 이렇게 두 개가 있던 이 염색체가 떨어지지 못하고 둘이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사적으로 둘이 가게 되면, 이제 수정을 하게 되면 다른 쪽에서는 염색체 하나만 왔을 거 아니에요. 가서 하나만 있을 줄 알고 또 방문할 때 갑자기 두 개가 뜰 것 같은 게 있네? 그래서 이제 세 개가 돼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둘이 서로 딱 떨어져야 되는데, 이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이 둘끼리 이제, 야, 우린 여기까지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서로 각자 갈 길을 가자 하고 이별을 해야 되는데, 그 이별을 못하고 그래서 같이 끌려가게 된 경우거든요. 그럼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혹시 이 친구가 정상적인 아이를 결혼해서 낳을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생기잖아요. 어떨까? 자, 이건 여기서 또 정자나 난자를 만들려고 할 때 그 일이 또 반복이 되겠죠. 그럼 세 개가 분리를 해야 되지? 세 개를 어떻게 나눌까? 하나는 어떻게 간혹하면 운 좋게 둘은 딴 집으로 가고 하나만 한쪽 집에 남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지. 그럼 확률상으로 이쪽으로 간 이 둘은 이제 버려지는 것이지만, 정자 중에 또는 남자 중에 좀 하나만 남게 되는, 이 염색체 세 개 중에 하나만 따로 분리가 되는 이쪽 생식세포는
제대로 된 개수의 생식세포를 유지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정상인, 그또 실수, 말실수. 이 세상에 정상이라는 건 없지. 그래서 또 다른 이런 돌연변이가 없는 그런 사람과 결혼해도 이런 돌연변이 없이 태어난 아이가 태어날 수가 있는 확률은 있지 뭐. 다만 그 과정에서 그것이 내가 만들어낸 정자 또는 난자가 제대로 된 개수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어떻게 검사를 할 거야? 태아가 생긴 다음에 검사하면 이미 늦잖아. 태아가 생긴 다음에 검사를 할 수가 있으나 그 전에 그것을 미리 검사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그러니까 확률은 반반인 것인데 그 반의 확률을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것을 진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포기를 할 것이냐, 그런 또 윤리적인 결정 문제가 따르게 되겠죠. 어쨌든 이런 상황 답을 드리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다운 증후군을 갖고 있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이 돌연변이가 아닌 그런 생식세포를 만들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올리고당이라는 것은, 세포가 왜 올리고당을 만드냐면, 올리고당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당은 전부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었잖아. 포도당, 설탕, 전부 에너지와 관련된 거죠. 근데 이 올리고당은 에너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올리고당을 잘 묘사를, 여기가 이 세포막의 한 부분을 나타내주는 그림인데, 세포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들어봤나 보게 될 그 인지질 이중층이 세포막의 화학적 구성인데, 여기에 마구 박혀 있는 것들이 단백질인 거지. 어떤 단백질은 수송을 전담하는 터널 부실을 해주고, 어떤 단백질은 수용체 부실을 해서 여기에 뭔가 딱 걸려야 야 늑대가 나타났다 하고 막 이렇게 알리는 그런 수용체 부실도 하고, 나 잡아봐라 하고 이렇게 전부, 갑자기 왜 전부 이들은 신라시대 금관 같은 이상한 장식들을 달고 있을까? 이 장식들이 바로 올리고당이라는 얘기죠. 여기 네모, 무슨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하나가 당이에요. 당. 서로 다른 당인데, 이런 것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그러니까 당에다 붙이고 또는 심지어 지질에다 직접 꽂아버리고 하는 그런 용도로 올리고당이 사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다 이런 장식물을 달까? 외부 표면이니까 예쁘게 돋보이고 싶어서. 예쁘게 하면 좋잖아? 올리고당으로 치장을 하고, 그런 용도가 올리고당이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올리고당 뭘까? 항상 여러분들이 가면 누구를 처음 만난다거나 뭐 데이트를 할 때, 미팅을 한다든가 할 때 그 올리고당에 대해서 막 언급을 하지. 님이 가지고 계신 적혈구의 그 올리고당은 무슨 형입니까? 예, 저는 A형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올리고당이. O형이시군요. 그것이 바로 올리고당이에요. 적혈구 표면에 어떤 형태의 올리고당이 있느냐에 따라서 A형이냐 B형이냐, 또는 둘 다 있다 그러면 AB형이다, 아무것도 없다 하면 O형이다 라는, 그게 뭐지? 그 적혈구에 있는 그 올리고당, 우리가 A형, B형이라고 막 이렇게 인식을 하는 그 적혈구에 있는 올리고당의 기능은 뭡니까? 왜 있는 거야, 거기, 올리고당이? 딴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물었잖아. 왜 있는 거냐고. 내 손바닥 가지고 묻지 말고. 올리고당이 왜 있는 거야? A형 사람한테 B형 피를 수혈을 해줄 수가 없잖아. 왜?
P가 들어오면 B형 B형 적혈구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혈구에 B라는 형태의 올리고당이 들어있는 거 보면은 내 몸 안에 있는 백혈구들이 이거 뭐야, 외부에 침입자가 나타났다, 적군이다, 무찌르자 하면서 전부 파괴시켜 버리니까. 그러니까 PR을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관등성명이지, 그죠? 너 누구야? 할 때 올리고당으로 저 누굽니다라고 관등성명을 대는 게 인식 마커라는 거예요. 인식 표시판. 그러니까 꼬리표 또는 이름표, 세포들이 서로 다니면서 이렇게 갈까 얘가 누군지 알게 뭐야? 내가 더듬더듬 가는데 누가 또 부딪혔어. 세포가 눈이 있어, 뭐가 있어? 부딪혔어. 너 누구야? 이게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가 우리 이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일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모르잖아. 그랬을 때 더듬더듬 만져보면 여기 그러라고 이 수용체들이 있는 거지. 너 뭐야? 하고 더듬더듬 만져보면 뭐가 잡히지. 아, 내 거구나 이거. 또는 심지어 내 거구나가 아니라 아, 너는 어느 계통의 세포구나. 너는 간 쪽에서 흘러 들어온 세포구나. 나는 뇌 쪽의 세포인데.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각 지방색을 표시해주는 우리 몸에서 그런 마커로서 올리고당을, 특별한 올리고당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암세포는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암세포 특이적인 자기 자신만의 올리고당을 바꿔서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바이러스는 어떤 특별한 자기가 침투해야 될 세포에 올리고당을 악용을 해가지고서 여기 내가 들어가야 될 자리구나 하고 다 잡고 그 안으로 쏙 들어가서 그 세포만을 감염을 시켜서 파괴시켜버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우리 기관지의 폐를 그렇게 특별히 망가뜨려 버리는가? 바로 그런 거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단백질이 그 우리의 기도세포와 폐세포 표면에 있는 올리고당에, 특별한 올리고당을 딱 인지를 해서 그걸 잡고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걸 이용해서 또 우리는 그것을 인식해서 들어가는 그 단백질 표면을 발견을 해가지고서 백신을 그거를 이용해서 만들어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싸움을 하고 인식을 하고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이 올리고당입니다. 다당류 여러 개가 있어요. 녹말 글리코겐에서 키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딱 보면 두 개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우리의 음식이 되어주는 다당류이고, 그죠? 이것과 이거 있어요, 그죠? 글리코겐 녹말. 나머지들은 우리를 대척을 하는데 사용이 되는, 너 저기가 들어오지 마. 세포벽, 각각의 세포벽을, 그러니까 전부 다가, 자, 일단 봅시다. 녹말과 글리코겐은 각각의, 글리코겐이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물 버전의 녹말이지. 동물은 녹말을 만드는 대신에 녹말과 매우 비슷한 유사품, 거의 흡사한 녹말의 유사품을 동물은 나름대로 합성을 해버리죠. 이 남은 찌꺼기 포도당을 가지고 먹다 남은 포도당 갖다 버릴래? 음식물 쓰레기? 아니요. 글리코겐으로 합성해서 저장을 해두죠. 간이나 무슨 근육 같은 데요.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그런, 그러니까 둘 다 뭐냐면 녹말이나 글리코겐은 다 포도당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수백 개, 수천 개 어쩌면 포도당들이 쫙 이루어져가지고 하나의 녹말을 만들어 내는 거죠. 글리코겐도 마찬가지예요. 셀룰로즈는 뭘로 만들어졌을까? 이거 역시 포도당으로만 만들어졌어요. 근데 뭐지? 둘 다 포도당으로만 만들어졌는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서로 달라? 거의 사실 알고 보면 쌍둥이야냐고. 둘 다 포도당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셀룰로즈와 녹말이 엄청나게 다른 물질이라는 거는 누가 봐도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녹말은 우리에게 와닿는 녹말은 항상 야들야들 맛있는 감자튀김 뭐 그런 거지만, 셀룰로즈는 씹어먹을 수도 없는 종짝, 그 다음에 딱딱한 무슨 뭐 나무, 그런 것을 떠올리게 만드는 세포벽,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물질이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둘이?
서로 연결하는 방식이 다르죠. 포도당들이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이거 어디 나와 있냐면은 여기 아마 잘 나와 있을걸. 아래쪽은 셀룰로이드가 위쪽은 녹말이에요. 전부 다 보면 포도당들이야. 그런데 딱 보면 금방 뭐가 다른지 알겠죠. 자, 우리가 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이 OH에다가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일부러 친절하게 했잖아요. 이 노란색을 여러분들의 얼굴에 코라고 한번요 연상을 해보세요. 각각의 얼굴들이 전부 코가 전부 정면으로, 여러분들이 정면으로 보고 다 손에 손을 맞잡고 줄 서서 있네. 이 녹말은 셀룰로즈는 어떻게 돼? 한 녀석은 뒤를 돌아보고 있네. 바로 그 옆에 있는 포도당은 앞을 보고 있고, 또 그 옆에 있는 포도당은 뒤를 보고 있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앞 뒤를 보고 손에 손을 잡고 있는 이런 형상으로 셀룰로즈는 만들어져요. 그런데 결합 자체를 효소가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어떻게 결합을 시키냐에 따라서 같은 축합 반응에 의한 글리코시드 결합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엇갈리게 배열시켜 놓는 것과 이렇게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보게 배열시켜 놓는 녹말과 셀룰로즈처럼 하늘과 땅 차이가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과 땅 차이죠. 일단 물론 객관적으로 이 셀룰로즈는 훨씬 더 딱딱한 구조, 그러니까 이걸 세포벽을 쌓는데 만들겠지. 이건 조금 훨씬 부드러운 구조일 것이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훨씬 더 이게 절박한 것은 뭐냐면, 왜 우리는 셀룰로즈는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지? 효소가 없어서 효소가. 녹말은 우리가 이걸 잘라버리는 효소가 다 있어. 이걸 똑 끊어가지고 똑똑똑 끊어가지고서 우리가 분해해서 에너지를 취하는 효소가 있는데, 이거 뭐 똑같은 포도당인데 이거를 얘는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쩔쩔 매는 거지. 물론 이거를 딱딱 분해하는 효소가 미생물들은 있지. 그러니까 저 양이나 소나 말이나 이들은 이거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가진 미생물들을 이렇게 자기들 장에다가 갖다 모셔왔기 때문에 이걸 먹을 수가 있는 거고, 우리는 옛날에 이것을 같이 모셔오고 살긴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방패라고 쫓아내가지고 더 이상 없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맹장 안에서 이 셀룰로즈를 분해하는 효소가 옛날에 분해하는 효소를 가진 미생물들이 살았었다는 전설이 있더라고요. 흔적이 있어. 근데 그걸 왜 쫓아냈는지는 미스터리긴 한데,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식량난을 해결하는 데 매우 그 다음에 호랑이 풀 뜯어먹는 소리, 사람 풀 뜯어먹는 소리는 이제 그건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니었을 텐데, 키틴도 이제 곰팡이에서 균류의 이 키틴은 셀룰로스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생기는. 다만 여기 질소가 드문드문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셀룰로즈랑 비슷한데 중간에 질소가 첨가되어 있다는 점을 다른 거고, 매우 훨씬 더 딱딱한, 그래서 딱정벌레 같은 걸 밟았을 때 바삭하는 소리가 나는 그 이유가 이런 카이틴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들은 외부에 마치 갑옷처럼, 그들은 안에 곤충 같은 또는 새우 같은 악감들은 자기들 안에 뭐가 뼈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에 이런 키틴 같은 따뜻한 물질로 골격을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세균도 역시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다당류로 근본적으로 이루어진 이 세포벽이 있는 것이고, 우리만 없어. 동물만 세포벽이. 자세하게 볼 필요 없이 이렇게 대충 설렁설렁 넘어가야만 그나마 진도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대충, 자, 여기서 이제 지지는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뭔가 일단 평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다당류,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딱 봤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탄수화물 여태까지 본 소감이, 오늘 탄수화물을 본 소감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이제 와서 탄수화물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무슨 대답을 여러분이 각자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어떤 것으로 뭔가를 정리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냥 막 내가 막 던져버린 이 여러 가지 여기저기 중구난 방식의 소위 말하는 정보를 이제 뭔가를 정리를 나름대로 하려면 어떤 단서가 있어야 될 거예요. 뭘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탄수화물이라는 그런 지식 또는 정보에 대해서 뭔가 하나의 한 획을 각자 나름대로 이루시겠습니다. 탄수화물. 일단 단당류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를 일단 기본으로 깔아야지. 모든 탄수화물들은 기본적으로 단당류라고 하는 기본적인 가장 작은 단위체들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은 어디다 쓰는데 왜 우리가 탄수화물을 우리 몸 안에 가져야 되는데? 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또는 세 가지. 하나는 에너지원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구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셀룰로즈라든가 무슨 뭐 그런 것들, 또 하나는 어떤 신호전달, 한번 좀 좋게 얘기해서 가당 올리고당 같은 것들은 이제 인식을 시켜주니까 그것을 좀 좋게 미화시켜서 얘기하는 우리가 어떤 신호를 세포끼리 신호를 서로 교신하는데 소통을 하는데 또 사용되는 건 그런 식으로 대충 정리를 하면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어떠한 종류들이 있구나 하는 걸 어렴풋이 이제 정리를 하는 거지. 디테일 자체야 당연히 모르겠지만 당연히 까먹을 것이고 나중에 또 다시 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탄수화물은 친수성인가? 라고 물으면 친수성이야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왜? 라고 묻는다면 왜 극성이냐고 묻는다면 OH가 너무 많아. 탄수화물은 보면 단당류 하나에 벌써 OH가 몇 개야. 그런데 그 친구들이 쫙 늘었으면 세상에 OH를 세면 그냥 뭐 그러다가 하루 날이 저물겠다. 그러니 친수성일 수밖에.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친수성이나 소수성이나 이렇게 편가르기를 해야만 되느냐? 다 같은 물질인데 우리 몸 안에서 왜 얘는 친수성, 왜 얘는 소수성, 그걸 구분을 해야 되느냐? 라고 묻는다면 왜? 자, 우리가 포도당을 예를 들어서 운반을 어디서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세포가 있는데 안에 있는데 왜 밖에서 포도당을 우리 안으로 들여야 돼. 그럴 때 이 포도당이 우리 몸 안으로 어떻게 들어올까? 자, 포도당이 그냥 우리 몸 안으로 그냥 쑥 훅 하고 들어올 수 있을까? 왜 안 될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세포는 지질로 이루어져 있어. 세포막은 지질, 지방이. 그러니까 우리의 세포막은 소수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소수성 물질이라는 장벽을 훅 들어오려면 누가 소수성 물질이라야 되거든. 근데 모든 탄수화물은 그 근본적으로 일단 친수성이잖아. 일단 사이즈도 문제가 되지만 아무리 사이즈가 작아도 너는 절대 못 들어와요. 그럼 큰일이네? 포도당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인데 얘를 어떻게 하면 들여보낼까? 응? 포도당 전담 게이트를 만들어야지. 이쪽은 포도당만 전담해서 통과할 수 있는 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옵니다 하면서 그게 바로 수송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막에다가 포도당 수송 전용 어떤 수송 통로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포도당은 절대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거나 또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질을 딱 떠올릴 때 얘가 세포로 어떻게 들어가겠다. 얘가 들어가려면 포도당 전용, 예를 들어서 무슨 당이 있는데 이것을 전담하는 수송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어디 있지? 그런 것을 찾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거죠. 친수성인지 소수성인지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지질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물어볼 텐데
이거 그렇다고 35분에 끝내기는 좀 너무 심하다. 한 5분 더 해야 되겠지? 지질은 탄수화물과는 다르게 이 비극성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극성. 그렇기 때문에 소수성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절대 온도가 지질이 기본적으로 왜 소수성이냐? 지질은 기본적으로 단위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이 부위만 약간의 극성을 띠고 있어요. 왜? 산소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산소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나 이 밑에 있는 이 모든 부분은 탄소수소니까 여기는 전부 소수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질의 소수성을 나타내는, 소수성을 책임지는 성질은 바로 요것을 우리는 지방산의 꼴이라고 하는, 모든 지방은 근본적으로 지방산이라고 하는 기본 단위 물질들이 모여서 지방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뭐 말단에 카르복실기를 만들고 이 탄화수소 사들이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뭐 카르복실기를 알고 있다는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의 포인트는 뭐냐면 한쪽 끝이 여기 산소가 좀 있는데 지방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그리고 나머지는 꼬리가 있는데 이게 보통 탄소가 뭐 한 12개에서 20개 정도 쭉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소수성이네요. 마치 얘만 없다면은 여기 있는 그나마 있는 산소가 있는 부위만 없다면 이것은 이 구조는 어떤 구조하고 똑같으냐면은 뭐 석유라든가 라는 그런 것들이 전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석유 같은 그런 오일 기름들이 전부 탄소하고 수소를 쫙 있어가지고 이제 물하고 상비면서 그런 구조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종의 대표적인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방은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이 지방산 3개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나의 어댑터에다가 탁탁탁탁 결합을 하면 그게 바로 지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방산 3개가 모여가지고서 여기다가 이들끼리 축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만들어주는 일종의 모듈, 어댑터 구실을 해주는, 여기서는 이제 글리세롤 되고 이 알코올이 딱 와주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딱 축합 반응을 일으키면 이제 짠 하고 3개의 지방산 꼬리를 가진 지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탄수화물이나 좀 이따 볼 단백질이나 핵산이라보다도 훨씬 지방이라고 하는 물질은 이 고분자 물질이긴 하나 그 중에서 사이즈가 제일 작아. 요 3개밖에 더 첨가가 여기 지방 하나는 거지.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땐 지방이 엄청나게 덩치가 크고 거대한 물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방은 겨우 꼴랑 제일 최대로 자기들 사이즈를 키워봤자 지방산 3개를 가진 그런 작은 물질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방산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방산이 어떤 지방산은 포화지방산, 어떤 지방산은 불포화지방산 둘로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포화, 불포화는 뭐냐 하면은 여기 이중결합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방산 꼬리가 전부 탄소들이 전부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공유결합을 전부 풀로 전부 다 쓰고 있으면 이들은 포화지방산, 포화가 된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중에 몇몇이 꾀를 피워가지고서 꼼수를 피워서 원래 전부 다 4개가 다 공유결합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셀프로 이중결합을 이렇게 열게 되는 그런 친구가 생깁니다. 얘네들은 이제 불포화지방산입니다. 야, 이거 여기다 공유결합 하나 더 얹을 수 있는데 왜 지금 이렇게 근무태만이냐 라는 얘기죠. 이 불포화지방산이 문제가 됩니다. 세포 내에서 이 불포화지방산을 만들 때는 항상 이 새롭게 이 이중결합을 만들 때 이 이중결합 사이를 두고 아까 얘기한 그 시스 트랜스 이성조치가 나올 때 항상 시스로만 요거를 방향을 만들어요.
그러면 시스로 이것을 만들어내면 이게 각도가 항상 비어서 지방산에 있는 요 이중결합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꼬리가 어떻게 되냐면 전갈꼬리처럼 계속 휘어들어요.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두 개만 있으면 이렇게 되지만 하나 더 있으면 이렇게 더 이렇게 하고 나중에 가서 한 세네 개가 있으면 이게 확 휘어가지고서 이게 바로 불포화 지방산의 특징이 세포 내에서 생명체 내에서.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불포화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얘가 점점 더 액체 상태로 되어버립니다. 포화지방산은 같은 공간에 엄청나게 많은 지방산들을 한꺼번에 딱 집어넣고 꼼짝만 하고 이렇게 세워놓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동물성 지방. 그런데 식물성 지방들은 전부 식용유 뭐 이렇게 막 물처럼 식용유잖아. 그 이유가 식물성 지방들은 이렇게 불포화 지방산들이 많아. 그럼 불포화 지방산들은 이 생명체 내에서 항상 아까 얘기한 그 시스 방향으로만 이게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각도가 아니 똑같은 분자 양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지금 차지하는 공간이 이렇게 커져야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불포화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지방산의 꼬리가 차지해야만 된 공간이 훨씬 넓어지니까 그게 바로 액체라는 성질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의 특징. 그렇기 때문에 동물성 지방이 사람 몸에 훨씬 더 건강에 해롭다는 얘기죠. 왜? 고체가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있을 거예요. 얘네들은 불포화 지방산이니까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몸 안을 돌아다니다가 포화 지방산들은 혈관을 지멋대로 막아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불포화 지방산들은 그냥 막 돌아다닐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재밌는 트랜스 지방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